삼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을 맞아서 다소 특집 같은 방송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제 2월 1일서부터 차영재 주 스토리를 통해서 리포트를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무제표를 읽으려면 회계적인 지식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회계에 대한 기본 강의를 좀 해달라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편하게 좀 보시라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만 갖고 다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재무제표에 대한 개념,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하신다라면 주 스토리를 따라오는 데 있어서 보다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쉽게 보시라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 과장과 장그래라는 신입사원이 신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합니다. 오 과장이 이거 대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면 알아? 그러니까 장그래가 저도 대강 아는데요. 재무제표만 빼고요. 아니 그게 다인데 그걸 빼면 어떻게 합니까? 장 팀장님 하고 이제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업을 이해한다라는 거, 사업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고 입체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면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놓고 보면 회계팀장과 신입직원과의 대화입니다. 여직원과의 대화죠. 그럴 때 회계팀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 각 부서마다 하는 말이 다르다라는 거죠. 회계는 기업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기업을 이해할 때 기업에서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할 겁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재무제표를 통하지 않는다라면 각 기업들이 하는 말을 일일이 다 통일시켜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를 통해서 통일시켜서 본다라는 강점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숫자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인데요. 이 기업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100억인 회사가 있고 영업이익이 30억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불가능하죠. 기준점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기업이 2021년에 150억 매출과 영업이익 50억을 나타냈고요. 2022년에 매출과 영업이익 30억, 2023년엔 100억과 30억, 2024년엔 200억과 60억입니다. 자, 시계열이 나타나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줄다가 2023년 저점을 찍고 2024년에 껑충 뛰었구나라는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장면을 놓고 보면 A기업이죠. 이 기업은 이제 A기업입니다. 100억 매출에 30억, 영업이익이 30%고요. 동종 경쟁업계의 B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6%, C기업 같은 경우는 37%, D기업 같은 경우는 26%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하나 그냥 잘라서 내용을 놓고 보면 이것을 온전히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계열로 놓고 봤을 때 그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YOY라는 개념, QOQ라는 개념, 그 다음에 재무제표상에 있어서 과거서부터 미래까지에 대한 퍼포먼스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종업계라든지 경쟁업계들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통일화된 재무제표를 통해서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과정에 있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커피숍을 창업한다라고 예를 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을 차리는데 1억의 돈이 필요한데요. 내 돈이 5천만 원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어떻게 되죠? 빌려야죠. 내 돈 5천만 원과 다른 사람 돈 5천만 원을 빌려서 1억을 가지고 커피숍을 차립니다. 그리고 커피숍을 차린 다음에 커피를 팔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각종 비용들을 제외하고 얼마 돈을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을 정리한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다라는 개념입니다. 재무제표를 이해할 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우리표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죠. 하지만 커피숍을 창업하는 과정으로
재무제표를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장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 창업 과정에서는 돈을 모으고요. 커피숍을 차리고 커피를 팔고 결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죠.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자,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내 돈은 자본이라고 부르고요. 그 외에 부족한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한테 빌리던 은행에서 대출을 받던 돈을 빌리죠. 이거를 부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쳐서 커피숍을 차리죠. 커피숍을 차린 상태에서 가게를 임대하고 커피 머신을 차리고 각종 비품, 종업원 등을 하는 것들을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본, 부채, 자산을 합쳐서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결국은 자본 플러스 부채는 자산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파는 겁니다. 커피를 팔면 매출이라고 하고요.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것을 손익이라고 하죠. 이거를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이익을 계산하는 것을 손익,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장부를 정리하면서 실제 돈의 흐름으로 구분해서 현금에 따라서 내 주머니 사정을 보는 것, 외상으로 거래한 것들 다 빼주고 라는 것을 현금으로 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 현금으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표 끝났습니다. 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농담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산은 뭐고요? 부채는 뭐고요? 자본은 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반대로 우리가 커피숍을 창업하는 과정으로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되리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옮겨보죠. 요게 이제 재무상태표인데요.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돈 5천만 원.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본, 부채, 자산으로 가면 쉬워져요. 반대로. 내 돈 5천만 원. 친구한테 2천만 원 빌리고 은행에 3천만 원 빌려서 1억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2천만 원 놔두고 원두 1천만 원치 사고 기계 4천만 원, 각종 비용 3천만 원 하면 1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그걸 가지고 매출을 일으켜서 여기서 매출 원가, 원두 가격 빼주고 종업원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영업과 관련된 현금 흐름, 투자와 관련된 현금 흐름, 재무와 관련된 현금 흐름 이렇게 따로 정리하면 이게 재무산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커피숍 창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재무산표에 대한 이익을 끝내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저는 3프로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강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좀 방송에서 드렸던 것처럼 저는 경제학과 경영학을 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회계 과목을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원에서는 회계를 당연히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실전에서 익힌 회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손쉽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겠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연휴 즐기시면서 보실 만한 내용들 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것을 이제 유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은 것, 돈을 모으는데 돈의 성격에 따라서 부채와 자본, 투자를 하게 되면 자산 항목이 되는 재무상태표가 나오고 이익을 낸다라는 것에 손익계산서, 매출, 비용, 이익 좀 더 구체화성으로 띄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익을 내면 영업현금흐름, 투자를 하면 투자현금흐름, 돈을 모으면 재무현금흐름. 이것도 반대로 보면 되죠.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내는 이런 과정들에 따라서 현금흐름표가 작성된다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제가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쓴 책엔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재무상태표는 자산 이꼬로 부채와 자본이죠. 여기서 보면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기록한 것을 재무 상태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손익계산서는 매출에서 비용을 빼주면 손익이 나오지만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 보면 일정 시점,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손익 활동을 기록한 거다. 우리가 202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는 그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시점에 자산이 얼마, 그 시점에 부채가 얼마, 그 시점에 자본이 얼마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 2025년 12월 1일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손익, 그러니까 매출 비용을 따져주는 거죠. 이 손익계산서라는 개념은 그렇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점으로 따지느냐, 기간으로 따져주느냐라는 거죠.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 투자, 재무현금 흐름으로 현금 흐름만 따로 보는 겁니다. 현금 흐름표가 제가 이제 증권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는 현금 흐름표라는 게 없었어요. 그럴 때만 하더라도 소위 흑자부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이 났지만 뭐 실질적으로 돈이 돌지 않아서 이익이 현금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흑자부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이 얼마만큼 현금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많이 얘기를 했죠.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깊게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정식 강의를 뭐 한번 기획을 해볼 생각인데요. 그때 가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감가상각을 좀 보겠죠. 앞서 커피숍을 차렸어요. 커피숍에서 가장 비싼 게 뭘까요? 커피 만드는 기계겠죠.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추출하는 기계. 그게 가장 비싸겠죠. 그게 2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2천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가게 같은 경우 매출이 5천만 원이고 기타 비용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기계를 1년 차에 2천만 원 주고 구입을 하면 매출에서 기계 구입비를 빼주고 기타 비용을 빼주면 이익이 제로죠. 2년 차에 있을 때는 똑같은 매출과 똑같은 비용이지만 기계 구입비가 커피 원두 기계가 안 들어가니까 2천만 원 이익이 났죠. 그러면 1년 차에서 2년 차로 넘어갈 때 이 기업이, 이 커피숍은 일을 잘해서 이익을 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숫자로만 보는 거잖아요. 숫자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놓고 보면 1년 차 대비해서 2년 차에 비용 관리를 잘해서 이익을 냈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는 기계 구입 부위를 우리가 그 기계를 사용하는 연한에 맞춰서 균등하게 나눠서 비용 처리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다라고 합니다. 자, 동일한 가게입니다. 그런데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매출이 똑같이 5천만 원이고 기계 구입비를 기계를 5년 동안 쓴다라고 보면 우리가 400만 원씩 비용 처리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기타 비용도 3천만 원, 그러면 1,6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라면 이 커피숍은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로 이해가 가능하겠죠.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한다라는 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가겠습니다. 감가상각은 한번 시작되면 그 기한 동안 계속해서 비용으로 부과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매출이 없을 때도 비용 부과는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거기까지만 좀 보시고요. 그 밑에 있는 기업은 뭐냐? 밑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감가상각이 좀 쉬워 보이죠. 쉽는데 밑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투자를 하는 거죠. 중간에 투자를 해서 감가상각을 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에비타 이익을 본다라는 개념으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죠. 우리가 매출에서 비용을 빼주면 이익이 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출에서 감가상각을 빼면 이익이 줄어들죠. 이게 오타였네요. 여기서 100에서 50 빼면 50이 남아야 되는데 30인데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50이 남는 거죠. 이익이 50이 남는 거죠. 에비타랑 똑같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50에서 20, 20에서 50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익이 줄었다. 다시 이익이 정상화됐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에비타 이익을 봐줘야 된다는 거죠. 감가상각을 제외한 이익을 봐줌으로써 우리가 재무제표를 과거치랑 비교한다라는 것은 평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감가상각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을 통한 투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가상각 같은 경우 그 기간을 기업이 정합니다. 보통 우리가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 이런 기구 비품 같은 경우 4년 정도 하고요. 공장 같은 경우 10년에서 20년, 15년, 심지어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는 한 8년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용을 먼저 떠느냐 아니면 비용을 오래 떠느냐. 자, 먼저 떠는 게 좋을까요? 오랜 기간 떠는 게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이제 선제적인 투자를 한다라면
초기 투자를 했다면 감가상각을 빨리 떨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감가상각을 빨리 떨어버리고 후발 투자자에 들어오는 것을 비용을 효과를 통해서 막는 거. 요거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매출이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 같지 않으면, 그리고 경쟁자가 많지 않으면 비용을 좀 천천히 떠는 게 낫죠. 그러면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라는 거, 그런 개념으로 감가상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서 한 가지 더 보태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보조금이나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가상각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 건데, 요거는 조금 깊은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5G 투자한 이후에 요건 8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트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몇 년 동안 감가상각한다라는 것이 자세히 나온 건데, 제 책에서 요거를 이제 따온 거예요. 그림을 따온 건데, 5G 설치 기간 감가상각 8년이고 언젠가 6G를 해야 된다. 그래서 SK텔레콤은 거의 감가상각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그 단기 투자한 이후에 추가 투자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앞서 이제 본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에비타 이익을 좀 봐줘야 된다라는 거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 신규 설비 투자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나요? 뭐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기초적인 부분들을 만 하고 좀 심화되는 부분들을 좀 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인 재무제표, 그 다음에 기초적인 내용, 감가상각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제 심화 과정까지 지금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저랑 데일리로 리포트를 보면서, 이제 제가 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들 정도는 생략하고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또 생략하고 깊게 들어가야죠. 그래야 저희에는 리포트는 이제 깊게 계속 들어가 줘야 돼요. 저희들의 이제 책무는 뭐냐면 계속해서 겉도는 게 아니라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기업을 정말 철저히 해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강의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그 강의 영상을 필수로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밀어놨다가라도 필수로 시청을 하셔야 제 주스토리를 원활하게 따라오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구성입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게 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고 일반관리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영업의 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단기 손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손익이라는 개념입니다. 손익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영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손익으로 봐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여기서 왼쪽에서 보면 매출,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매출이 중요할까요? 영업이익이 중요할까요? 단기 손익이 중요할까요? 매출이 중요할까요? 영업이익이 중요할까요? 단기 손익이 중요할까요? 어떤 포인트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PSR 개념으로 놓고 볼 때는 영업이익과 단기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중요하죠. 하지만 매출은 수원지에 가깝다라는 거죠. 수원지는 뭐죠? 물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죠? 매출서부터 다 빼주는 거잖아요. 계속 빼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뿜어져 나와야 각종 비용들을 다 떨고, 매출이 많아야 각종 비용을 다 떨고 단기 손익까지 그 물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야 된다. 우량 기업 같은 경우 제가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나요?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매출이 감소했는데 이익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매출 원가는 매출에 비례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일반 관리비는 고정비에 관련된. 그러면 매출 원가는 뭐다? 변동비. 일반 관리비는 뭐다? 고정비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근데 왜 비용을 둘러 나눴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다 보면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가 매출 같은 경우는 P 곱하기 Q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원인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근데 비용을 섞어버리면 비용이 좀 과다하게 발생했다라든지, 아니면 비용이 과소하게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느냐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리해 놔서 우리가 매출 원가에서 어떤 변동성이 생겼는지, 일반 관리비에서 변동성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이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찾아보자라는 개념으로 회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실제 기업의 현황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주스토리에서 주로 매출과 영업이익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실제 기업의 현황을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영업의 손익은 이자라든지 환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고 기타 비용들 영업과 상관없는 기타 비용들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 단기 손익 같은 경우 우리가 전반적인 이익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좀 유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재무상태표의 구성을 놓고 보면 부채라는 부분들 여기 보면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고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걸 하나하나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기업이 물건을 팔면 매출입니다. 기업이 물건을 팔면 매출인데 매출이 일어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삼성전자가 그 디램 팔고 현금 받나요? 아니죠. 나중에는 처음에 매출 채권으로 변합니다. 회계상 현금이 매출 채권으로 변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간다라는 거. 이건 이제 다음 장에도 설명이 되니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 자산을 그러니까 현금이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만들면 뭐다? 재고 자산으로 변하고요. 재고 자산이 팔리는 만큼 매출 원가로 이루어진다.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 표는 머릿속에 완전히 외워두세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감가상각 같은 경우는 일반관리비 감가상각에서 비용으로 떨어낸다라는 거고 단기손익은 우리가 자본 항목의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그대로 이전이 된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영업 이 현금흐름표에서 우리가 영업 현금흐름 같은 경우 이제 단기 손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복잡하니까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고 투자 현금흐름 같은 경우 우리가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재무 현금흐름은 부채와 연관성이 있다. 원래 이렇게 재무산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이 표를 자꾸 보면서 눈에 익혀두세요. 눈에 익혀두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 표를 보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현금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물건이 만들어지고 팔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 이제 반영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현금이 재고 자산이 되고 재고 자산이 매출 원가가 되고 매출 원가는 팔린 거에 대한 연동이기 때문에 매출을 만들고요. 여기에 플러스 나는 게 뭐죠? 이익이죠. 이익을 붙여서 매출 원가에 일정 부분 마진을 붙여서 이익이 아니죠. 마진이죠. 매출 원가 일정 부분 마진을 붙여서 매출을 만들고 매출을 만들면 매출 채권이 되고 매출 채권이 팔림 그 상황이 되면 현금이 된다. 요게 계속 기업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반 관리비를 빼주고 여기서 마진에서 일반 관리비 빼주는 거죠. 마진에서 일반 관리비를 빼주고 단기 손익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이다. 계속 이 과정이 반복이에요. 이 과정의 반복이고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 과정에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매출은 매출 채권과 어떻게 연계되느냐, 현금으로 표현은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기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경우 이제 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이 시간에 가볍게 생각해 보죠. 주가는 EPS와 PR과의 관계다. 요건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EPS와 PR 관계. 그래서 어떤 우리 리포트에서는 주스토리에서 다뤘죠. EPS가 올라가니까 PR은 가만히 있는데 EPS가 올라가니까 목표 주가가 상향된 부분이 있었고요. EPS는 가만히 있는데 PR 조정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변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가치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투자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현대차를 다룰 때 이런 부분들을 다뤘었죠. 현대차를 본질 가치로 봐야 되느냐, 로봇 가치로 봐야 되느냐. 그렇고 그럼 로봇 가치가 반영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는 무조건 장기 투자 이꼬로 가치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서는 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가치 투자는 내가 이 기업을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를 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가치를 보면서 어떠한 기간 동안 내가 투자할 것인가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가치 투자는 무조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내가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야죠. 하지만 외부적인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주가가 반영을 됐을 때는 그때는 또 엑시트하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진정한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차트 투자를 할 때는 추세와 거래량과 역사에 반복되는 점 이런 점들을 살펴야 된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스토리텔링은
파급력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로봇 시대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실현 가능성까지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얼만큼 파급력이 강하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가치를 고민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1, 2, 3, 4에 대한 답을 몇 개나 하실 수 있을까요? 인근 대형마트에서 파는 달걀의 종류는 몇 개인가요? 최근 가장 싼 달걀과 가장 비싼 달걀 본 것은 여러분들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던가요? 자주 먹던 달걀의 1년 가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달걀의 가격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주부 여러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아내분이나 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 쉽게 대답을 하겠죠. 제가 이 표를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머니한테 달걀 심부름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어머님을 찾아뵈러 가는데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달걀을 좀 사오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종류의 달걀이 있는지 몰랐고요. 얼마의 달걀을 사야 되는지 몰랐죠.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어머님 같은 경우 그리고 주부분들 같은 경우 시장 전문가죠. 그게 이제 마켓이냐 아니면 그냥 주식시장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일정하게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등식으로 이제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종류라든지 그 가격 변동성이라든지 거기서 느끼는 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가치 투자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끊임없이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인대라는 개념 여러분들 케인즈 경제학자 케인즈가 좀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하나의 어떤 모델 같은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차용주입니다. 차용주를 볼 때 주식 투자자로 볼 때는 평가 모델은 투자 수익률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수익률이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제가 이제 가끔 강연을 다닙니다만 강연할 때는 강의 진로 평가를 받겠죠. 가장으로서는 성실성으로서 평가를 받겠죠. 부모님 아들로서는 얼만큼 효심이 깊은가로 평가를 받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한 기업을 볼 때 뭐 현대차 예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EV를 보느냐, ESS를 보느냐, 로봇과 관련된 전고체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LG화학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주가가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차화정 랠리가 펼쳐졌을 때 화학 분야에 있어서 40만 원까지 주가가 갔습니다. 2020년에 100만 원까지 갔어요. 2차 전지 셀 업체로 부각을 받으면서 100만 원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를 함으로써 2021년에 다시 50만 원까지 주가가 화학회사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2차전지 소재업체, 첨단 소재 사업부라는 것에 소재업체가 되면서 70만 원이 됐다라는 거죠. LG화학 하나의 업체를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평가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의 흐름, 내러티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지금 어떻게 보면 나는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를 좀랑 손익계산서를 보고 싶은데 왜 자꾸 가치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를 볼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트상의 이제 재무제표를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죠. 우리가 재무제표는 백미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백미러니까 과거 사례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미래를 예측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기본적인 개념이 감가상각이다라는 거죠. 지금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다? 앞으로 감가상각이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변한다. 지난주에 빅베스를 다뤘죠. 빅베스가 일어나면 그 다음 분기는 어떻게 된다? 이익이 일어난다. 충분히 몇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읽어낸다라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트 재무제표는 과거입니다. 요거는 확정된 내용이고요. 과거 EPS죠. 사업연도 및 분기 실적을 체크가 가능한 거고요. 현재 상황은 내러티브입니다.
여기에 현재 EPS가 들어가는 거고 미래는 증권사 등의 추정 재무제표로서 추정이고요. 미래 EPS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애널리스트 분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 어떤 EPS를 보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뭐 미래에 대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분기 실적이 나니까 실적이 생각만큼 안 나왔어? 그럼 주가가 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K증시는 안 돼. 이런 식의 표현이 맞을까요? 그건 저는 논리적으로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어떤 A라는 기업에 대해서 미래를 본다라는 것은 미래 EPS를 본다라든지 지금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나타났다는 것은 현재 EPS를 보는 거고 확정 실적은 뭐죠? 과거 EPS라는 거죠. 서로 EPS가 성질이 다릅니다. EPS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EPS를 보느냐, 미래 EPS를 보느냐, 과거 EPS를 보느냐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EPS는 하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벼운 지표, 무거운 지표, 확실한 지표, 불확실한 지표, 요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익률의 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가볍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좀 받게 되죠. 이익률 같은 경우 가볍게 보는 거고 PER 같은 경우 좀 가벼운. 그러니까 요 변화가 생기면 이 기업의 PER이 낮다라든지 이 기업의 이익률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면 주가가 이제 플렉시블하게 움직입니다. 플렉시블하게 움직이고 PBR이나 ROE 같은 경우는 매 분기, 매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한다? 이건 굉장히 무거운 지표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고 확실한 지표는 뭐다?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주당 매출액 같은 경우는 확실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불확실한 지표 같은 경우는 금리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배당, 심리 이런 것들은 다소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시면 이 표현을 외워두십시오.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외워두시면 이거에 따라서 내가 즉각 반응해야 되느냐? 아니면 서서히 반응해야 되느냐? 그러면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여기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는 뭐 ROE 같은 경우 PBR이 낮다. 이런 거에 따라 주가가 즉각 움직였다. 그러면 나는 엑시트했다가 다시 밑에서 산다라든지 아니면 추격 매수를 자제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에 활용되는 지표들을 놓고 보면 단기간에는 우리가 정성적 지표가 많이 필요하고요. 중기간에는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가 사용이 되고요. 장기간에는 정량적 지표죠.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내러티브에 의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기간에는 내러티브에 의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중기간에는 내러티브와 실제의 가치가 해야 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데이터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죠.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일상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정성적인 평가죠.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경기 상황, 금리 유동성 등 변화에 따른 기업의 가치 평가 변화는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평가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익에 따라서 이익 증가 속도가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정량적 평가가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가치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 아니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항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맛보기식 강의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의 예시로서라기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의 손익계산서, 현대차의 재무상태표, 현대차의 현금흐름표를 갖고 왔는데 이 용어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앞서 언급드렸던 수원지입니다. 매출과 연계된 매출 원가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뭐다? 매출 총이익이 난다. 자, 162에서 129를 빼주면 33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판매관리비 18, 요걸 빼주면 영업이익이 15가 나온다라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9.3이고요. 9.3%고 에비타 같은 경우 20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감가상각이 들어간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감가상각이 얼마? 한 5 정도 되겠죠? 5 정도 감가상각이 감안이 되니까 에비타 같은 경우 20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영업의 손익 같은 경우는 합쳐서 249입니다. 2471에다가 1560을 더하고 1161을 더한 상태에서 972를 빼주고 568을 빼주면 2492가 영업의 손익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에서 1호에서
2를 빼주고 영업외 손익이니까 더해줘야 되죠. 2로 해서 2를 더해주면 17이 나오죠. 법인세 차감정 손익에서 법인세를 빼주고 계속 사업이익이 1, 2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손익을 좀 빼주면 당기순이익이 1, 2가 나온다. 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부분들이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더하거나 빼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재 손익계산서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비지배와 지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제 심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면 매출액, 앞서 물건을 판 거고, 매출 원가는 매출과 연계된 거고,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본사 비용, 그다음에 종업원 월급, 그다음에 퇴직급여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감가상각 비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경비 처리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판매와 일반 관리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고 영업외 손익 같은 경우, 관계기관 손익 같은 경우, 금융수익 같은 경우는 외화 관련 이익이라든지 외화 관련 손실 이런 것들이 발생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손익계산서에 대한 개념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이렇게부터 숫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따라가 보세요. 숫자를 한번 쭉 더하거나 빼면서 요 감을 한번 연휴 기간 동안에 익혀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앞서 언급드렸던 거와 조금 다르죠. 재무상태표는 앞서는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이렇게 나와야 이렇게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죠. 첫 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업이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부분들을 시계열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자형으로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지배지분, 자본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의 차이점은 1년입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 대표적인 유형자산, 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1년 이내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것들을 비유동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동부채는 뭐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고요. 비유동부채는 뭐죠? 1년이 넘어서 갚아야 될 부채를 비유동부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유동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닌데요. 기존에 K값이었을 때는 유동순으로 정하라라는 규정이 있었고 지금은 KIFRS라는 규정이 바뀌면서 기업의 자율로 맡겼습니다. KIFRS로 바뀌면서 모든 것들은 이제 자율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례를 좀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동화하기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이 현금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 뭐 우리가 RP라든지 단기 채권이라는 거죠. 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업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안 들고 있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야 될까요? 안 들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들고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요게 많아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기업이 향후에 어디에 투자할 곳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향후에 어디에 이제 뭐 M&A를 한다는 이런 거는 아니고 투자할 곳이 없어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것도 이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뭐죠? 은행 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은행 수익률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결국 내 돈을 가지고 기업이 은행에 넣어놓는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고민해볼 문제다라는 거죠.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매출 채권 이해를 하셨죠? 물건을 팔고 아직 채권 형태로 받은 거야. 돈을 못 받은 거야. 그걸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재고자산. 재고자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물건을 만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그 외의 것들 유동자산이라고 보고,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 전체로 봤을 때 뭐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은 감가상각을 합니다만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토지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활용해서 뭐 기업의 이익을 나타내는 기업, 특수한 기업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한다는 거. 그다음에 관계기업 투자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관계에서 투자금을 갖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오토모빌을 갖고 있다라든지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 팔아서 현금화할까요?
그건 아니죠. 회사가 특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금화한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라는 개념이죠. 기타 비유동 자산 같은 경우 이런 금액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유동 자산에 대한 개념이고요. 근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요걸 유동 자산, 유동 부채, 자본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돈, 남의 돈 요걸 갖고 구성한 돈이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다소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동부채는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입니다. 매입 채무는 뭐죠? 물건을 받았는데 아직 돈을 안 준 거예요. 물건을 받았는데 아직 돈을 안 준 겁니다. 매출 채권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매출 채권은 물건을 줬는데 돈을 아직 못 받은 거고요. 매입 채무는 물건을 받았는데 돈을 안 준 거예요. 아직. 돈을 안 준 거가 매입 채무죠. 매입 채무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 채무가 많다라는 것은 기업에게 운전 자본에 대한 부분으로서 좀 좋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차입금 빌린 겁니다. 차입금이지만 여기서 차입금 뭐죠? 우리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볼 수 있겠죠. 유동성 채무, 기타 유동부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차입금은 이 차입금과 다르죠. 여기서 차입금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차입금이고요. 여기서 차입금 같은 경우는 1년 넘어서 되는 차입금이다라는 거죠. 기업이 단기 차입금이 많은 게 좋을까요? 장기 차입금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기업이 단기 차입금 비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장기 차입금 비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자,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가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현금 서비스 같은 개념이겠죠. 한 달 이내에 갚아야 될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30년 대출이다? 기왕에 대출을 받을 거면 장기로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장기로 받는 것이 보다 우리가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 압박감이 좀 적은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단기 차입금 대비 장기 차입금 비중이 높죠. 굉장히 그 부채 비율은 높아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채에 대한 안전성이 높다라고 표현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신용도가 불량하면 장기로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단기로밖에 돈을 안 빌려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기 차입금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반적인 신용도와도 연계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배 지분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지분 자본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자본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본 항목, 우리가 지배 지분이지만 이건 자본 항목이고요. 자본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요거 자본금이고요.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주식을 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비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액면가 5,000원짜리 기업을 2만 원에 IPO를 했다라고 하면 자본금은 5,000원이고요. 자본잉여금은 15,000원입니다. 그 나머지를 모아놓은 거죠.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손익계산서상에서 계속해서 이익이 들어오면 이익잉여금이고 빠져나가는 거. 이걸 모아놓은 것을 이익잉여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금과 자본 많이 헷갈리시죠? 자본금과 자본. 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본 항목 속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있다라는 건데 불현듯 딱 물어보면 자본금과 자본. 그래서 이렇게 야매로 배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야매로 배운 저로서는 자본은 금을 세 덩이 갖고 있습니다. 자본은 금을 세 덩이 갖고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세 덩이의 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자본금과 자본 앞으로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안 헷갈리죠. 이게 야매의 능력입니다. 학원 선생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자본과 자본금은 그 막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본은 금을 세 덩이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학원 선생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표를 보게 된다면 현금으로 표는 간단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여기서 보면 단기순이익이 나와요. 단기순이익이 나오고 비현금 항목을 가감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투자자산,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은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투자와 재무활동은 그 내용을 직접 갖다가 씁니다. 하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내용이 워낙 방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접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요. 투자활동 현금과 재무활동 현금은 직접법을 사용하지만 영업활동 현금은 간접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단기 순위를 갖다 놓고 감가상각은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돈이 안 나가죠. 그래서 감가상각 같은 경우 돈이 안 나가는 것을 이제 다시
돈을 이제 넣어주는 거죠. 이런 거죠. 단기 순이익을 갖다 놓고 비현금 항목 흐름을 가감하는데 이건 집어넣는 거죠. 더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부채, 자산 부채 증가하면서 빼주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영업활동 현금을 나타내는 거고 투자 자산 같은 경우 현금 흐름을 놓고 보면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마이너스죠. 이게 지금 뭐죠? 왜 마이너스일까요? 투자 활동 현금인데 왜 마이너스일까요? 투자 활동 현금으로는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 자산에 2조 2천억. 그 다음에 유형 자산에 6조 9천억을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투자는 결국 뭐죠? 돈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인 거예요. 재무활동 현금으로 단기 차입금을 뭐죠? 2조 6천억을 갚은 거죠. 2조 6천억을 갚은 거고 장기 차입 14조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돈이 들어온 거를 단기 차입금을 2조 6천억을 갚고 장기 차입금은 14조를 기업이 갖고 들어왔다.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은 9조가 돈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서 현금 증감을 놓고 보면 현금은 빠져나갔고 기초현금에서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이죠. 잉여 현금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설 특집으로 재무제표 맛보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좀 살펴봤죠. 항목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렸습니다. 항목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좀 마련해 놨는데요. 다소 어렵다라고 보면 뭐 중간중간에 제가 좀 생략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복해서 영상을 좀 청취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편하게 누워서 이런 영상들을 좀 반복해서 보시면 기본적인 기초적인 흐름들,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대한 기본들이고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의 숫자로 평가할 것인가, 여러 개의 숫자로 평가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한번 좀 넣어두시고요.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차영주의 주스토리는 바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좀 더 심화시키면서 하나하나 발전된 내용들을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채가 좀 많은 기업들, 이제 재무상태표도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용 채권 등급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자꾸 진화시키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리포트를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영주의 주스토리는 하루하루가 강의입니다. 하루하루가 강의니까요. 그런 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에서 궁금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연휴 끝나기 전날 댓글을 한꺼번에 보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그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주스토리를 할 때 반영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연휴 끝나고 나서 차영주의 주스토리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